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땡겨받으면 연간 6%씩, 5년 땡겨받으면 30% 손해. 늦춰받으면 1년에 7.2%씩 늘어나서 5년이면 36% 증액. 이 정도밖에 안 알려줘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는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일단 의사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평균 수명.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너무 일찍 돌아가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사실 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은 덜어놓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은퇴 아니면은 뭐 퇴직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막연하다,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 노후에 관련돼서 정말 우리가 왜 불안한지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요분의 소개는 좀 뒤에 하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희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재무설계 일을 한 27년 동안 해왔고요. 주로 초반부에는 개인 재무 상담을 주로 했다면 몇 년 전부터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그 강의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요.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공저로 처음 시작을 해갖고 작년 12월에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까지 총 13권을 공저나 단독 저서로 이제 출간을 했고요. 제가 책을 출간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욕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좀 전에 대표님이 설명하신 요 최근에 나온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 요 책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제가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거, 이거에 대한 가려움증을 다 긁어주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링크를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체나 뭐 공공기관에서 많은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장에 계신 이 은퇴를 정말 앞두신 분들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불안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나가는 그 대상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한 5년 정도 정년퇴직까지 남으신 분들이 많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현업에서 막연하게 노후나 은퇴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는 하시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은퇴 후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나도 일을 그만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은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준비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불안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정도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냐면 개인연금으로 좀 더 준비하면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은퇴 생활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를 더 집중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조금 있는데 이 개인연금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 중장년층들이 이제 흔히들 낀 세대라고 하거든요. 위로는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밑으로는 이 대학을 들어가거나 졸업하고 나서 취직 준비를 하는 이런 자녀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자산을 그러면은 뭐 10억 준비하면 되나? 은퇴 준비로? 뭐 20억 준비하면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사실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 이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저금리가 되면서 이제 예전에 한 3, 4억이면 은퇴 생활이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수명도 좀 짧았고. 수명도 짧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금액이 좀 커진 사이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네. 직장인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산 규모를 보면 내 집에 부채가 좀 껴있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내 집이 있다면 또 더 나은 거죠.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50대 중반 다 와갖고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은퇴 자산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15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그 숫자에 짓눌려서 그렇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달에 지출을 좀 많이 하더라도 우리 언제까지 참으면 되죠? 국민연금 받은. 아니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은퇴 후나 노후 어떤 그런 소득도 자산 규모가 아니고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한 달 좀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연금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급여를 많이 받는 거에 비하면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좀 줄어들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시스템,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가 많이 써서 아니면 이 걱정하듯이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이즈는 줄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한결 여유롭게 은퇴나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정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월급이 끊기고 나서 이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다달이 들어오는 이 소득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금으로 뭔가 3층 구조 네, 연금도 네. 있고 뭐 넓게는 5층 구조 연금이라고 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뭔가 나의 재능을 살려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 대표님처럼 뭔가 네. 재능을 뭔가 이렇게 자산화해서 네. 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도 이제 국민연금 네. 가입자거든요. 네. 네, 근데 저야 조금 걱정이 덜하긴 한데 저보다 좀 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또 있거든요. 요즘 또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언제 몇 년도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표님은 국민연금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국민연금이 정말 좋은 연금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연금을 좀 받을 시기가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국민연금만한 연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앞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요번 이 5차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언제 소진되는 걸로 나오냐면 2055년에 소진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지금은 이번 정부가 뭐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흘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실 때 느낌은 어떠세요? 불안하죠. 자꾸 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네. 정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같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바뀐다고 하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엔 좀 터무니없는 어떤 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연금 지급 시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서 국민연금으로 넣는다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율을 좀 많이 올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개혁 부분은 지금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보면 당연히 논의돼야 되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떤 작업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인들의 표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 논의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뭐냐면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사안도 보험료율을 지금 현재 9%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4.5%는 회사가 내고 4.5%는 내가 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요율을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즉 연금액을 지금 받는 만큼 아니면 조금 더 받는 거 아니면 줄이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늘리는 안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직장이나 이게 기업체나 강연 다니다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돼 갖고 1998년에 이제 전 국민 의무화 됐어요. 네. 지금 평균 가입 그 연수로 보면 한 2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연금 얼마나 받나 이제 질문을 하면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 알기가 쉽잖아요. 뭐냐면 때 되면
네. 한 번씩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60세까지 연금을 내면 얼마를 받을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 얼마 받으시는지 좀 많이 아세요. 그러면 한 170만 원 금방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직장을 다니신 분들. 네. 제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그렇죠. 프리랜서처럼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사실 17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받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낸 거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요. 낸 거보다 많이 받는다. 네, 그렇죠. 소득이 적으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소득이 많으면 그거보단 적게 받지만 민간연금보험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단 낸 거보다 많이 받는다는 거. 즉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면서 적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높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좀 덜 받지만 전반적으로 다 많이 받는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그때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라면 내년에는 204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해준 인플레이율이 몇 프로냐면 5.1%예요. 그렇죠. 올해 적용되는 게. 네, 올랐죠. 그러면 200만 원 받으신 분은 210만 원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 짜장면값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 때 친구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지불했던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을 좀 불우하게 살아서 짜장면 먹은 기억이 없긴 한데. 짜장면 먹은 기억이 없나요? 근데 가격표 본 적 있어요. 한 300원? 50원 했나? 50원?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학생 때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500원. 같아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인가요? 지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싼 게 6,000원, 7,000원 그죠, 하니까. 6,000원, 7,000원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이 두 그릇 주고 세 그릇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돈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연금 받는 시기 200만 원을 받으면 물가 상승률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그 금액이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게 반영을 못 하거든요.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안 하는군요. 못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뭘로 이제 해결해야 되냐면 수익률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식으로 올려야지 내가 받는 연금액이 실질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유족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유족연금? 어떤 보장성 보험을 좀 대신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제가 연금 한 200만 원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아, 그러면 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에서 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란 말이에요. 그럼 120만 원씩을 현재 가치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하지 않습니까? 뭐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5천에서 1억 정도 보장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200만 원을 내가 받는데 예를 들어 60%를 받는다. 그럼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냐면 1,500만 원 정도 되죠. 10년이면 1억 5천. 네네. 20년이면 3억 정도 보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노령연금으로 최소한 기초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국민연금이 좀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혹시나 내가 잘못됐을 때 내 남은 배우자, 가족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준다는 점, 이것도 국민연금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 배우자한테 이렇게 뭔가 상속이 이렇게 되는 게 장점이 있는데, 자녀한테까지는 상속. 자녀는 아니고 배우자만. 배우자까지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속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우자 보장이죠. 보장? 네. 배우자 삶이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69년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네. 65세부터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만약에 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까지의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잘 넘어가면 좋은데 이거를 좀 넘기 힘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를 조금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때 받는 거가 우리가 말하는 노령연금. 네네. 그 다음에 5년까지 땡겨받을 수 있는 게 조기연금. 그냥 5년 동안 늦춰받을 수 있는 게 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 저는
정말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연간 6%씩 감액을 당합니다. 따라서 최대 30%까지 5년을 땡겨받으면 30%가 감액이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연금을 받는다면 30%가 감액이 되니까 6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5년 동안 30%. 30%. 네. 매해 6%씩. 6%씩 감액은. 조금 큰 네, 손실이네요.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땡겨받으면 연간 6%씩 5년 땡겨받으면 30% 손해. 늦춰받으면 1년에 7.2%씩 늘어나서 5년이면 36% 증액. 이 정도밖에 안 알려줘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는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일단 의사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평균 수명.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너무 일찍 돌아가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사실 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걱정 뭐 이런 부분들은 덜어놓고 우리 한 평균 수명이 한 83에서 84 아닙니까? 네네. 조금 더 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조기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비교를 하면요. 한 76세부터는 노령연금이 누적액이 더 많아져요. 5년을 땡겨받는 것보다 네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기준에서 네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76세 이전에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네. 76세 이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겠죠. 저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공적연금은 땡겨받지는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제때 받는 거하고 늦게 받는 거는 보통 뭐냐면 한 83세? 84세 정도 되면 역전이 또 일어나요. 연기연금이 더 많아져요. 네네. 84세.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살 거에 대한 자신도 갖지 말라고 그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제때 받는 거하고 늦게 받는 거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 뭐냐면 늦게 받을 때가 필요가 있어요. 연기연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저희가 이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5년 이내에 근로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당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고 나서 소득이 국민연금의 소득 평균 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을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만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감액당하는 것보다는 늦게 받아서 증액을 해갖고 더 받는 게 낫죠. 그러면 이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연기연금을 신청을 해서 좀 뒤로 미뤄야 되는데 네. 그 기간만큼만. 네네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노후생활비가 사실 그렇죠. 부족하시니까 그런 건데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부부 기준으로 한 달 노후생활비가 268만 원이다. 어디 도시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좀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60에서 300만 원 요 사이인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부부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노후생활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 우리 그 앵커님도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균적인 생활비가 이 정도다. 네.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 그다음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에 최근에 이제 9차 발표가 나왔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했을 때 한 부부가 적정 노후 생활비로 한 270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단지 참고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산 보유 현황도 다르고 그 다음 은퇴나 노후에 대한 어떤 목표나 꿈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없는 목표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저는 그걸 참고해서 내가 적절한 은퇴 생활비를 나만의 은퇴 생활비를 꼭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뭐냐면 고기 말씀드리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 최소치 정도는 되겠죠. 근데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생활비 속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시면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잖아요. 네. 반은 회사가 내고 반은 내가 내고. 혹시 건강보험료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정확하진 않은데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많이 뜬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 뜬다. 앵커님은 아시는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떼고 나온 급여에 관심이 있지. 통장에 찍힌 돈만 관심이 그렇지. 있지. 그 전에 네. 얼마 떼는지 그리고 그거 그걸 까먹죠. 크게 인식하지 못해요. 자동으로 떼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작년 9월 전까지는 피부양자 등재되면 이제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뭐 직장을 다니면 거기 언진되든지 이렇게 그렇죠. 되면 되는데 그 합산 소득이 3,400이었어요. 3,400.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그 전부터도 안 됐지만 혼자 공무원일 때는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합산 소득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으로 해서 피부양자 등재 조건 2천만 원 줄어들면서 공무원들은 거의 다 탈락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한 16만 명 이 정도가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이 3,400에서 2천만 원이 떨어지면 1,400만 원. 아니 3,400에서 2,000 2,000으로 떨어졌다. 연간 소득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서 이랬잖아요. 국민연금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안 되니까 그 밑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조기연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건강보험이 안 되면 내가 따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 즉,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시면 요새 또 세금도 많잖아요. 네. 재산세. 그 다음에 민영 보험 같은 거 가입했으면 보장성 보험료도 계속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소비 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면서 270 갖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것도 준비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지만 네. 사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뭐냐면 다다익선이니까 그래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270도 안 돼가서 지금 뭐냐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평균 한 65만 원 정도 되나요? 네. 평균 그거보다 더 적은 거. 그 정도 네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 정말 10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90%예요. 맞아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65세 노령 인구 중에 4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네. 절반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가입 처음 도입 시기가 1988년이고 전국민이 의무화된 게 1998년이기 때문에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옛날엔 또 뭐 강제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좀 느슨했어요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0만 원 얘기할 때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비교를 좀 네. 더 낮은 수치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제가 계산하기 좋게 왜냐면 100만 단위, 200만 단위 끊어서 해야지 제가 30% 20%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 이상 받으면 0.07%예요. 현재는. 0.07%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냐면 도입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노령연금 받는 인원수도 많아질 거고 현재보다 받는 금액도 더 늘어날 거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50대가 저는 이제 개인연금이 없는데 네. 개인연금을 좀 들어야 될까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책 읽으셨죠? 네,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후, 재무, 실수 세 가지 이 부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은 필요한데 어떤 개인연금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네. 세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의 듣다 보면 공적연금은 기초생활 되고 퇴직급에 있으니까 기본생활 되고 그래 내가 개인연금이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불안하니까. 그럴 때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보험회사에 네. 월납연금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의 월납연금보험. 네네, 월납연금.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월납연금보험이란 건 뭐냐면 보험회사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그렇죠. 따라서 뭐 일반연금이든지 변액연금이든지 대략 한 12% 정도가 사업비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개인연금 보험을 가입한다면 12%니까 한 6만 원 정도잖아요. 6만 원 정도가 그냥 먼저 사업비로 빼지고 나머지 44만 원이 적립이 돼요. 먼저 떼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원금이 언제가 되냐? 8 내지 9년 정도가 돼요. 지금 이율 정도면. 그러면 제가 55세에 가입을 했어요. 그 원금이 언제 되냐? 63세에서 64세가 된단 말이에요. 원금이 그러네요. 되는 게. 그 다음에 그러네요. 그러면 그 돈이 굴러서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좀 이득도 보면서 실질적인 걸 받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세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뭐냐면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나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 언제 그 부분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고민하시나요? 아무래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또 고민이고 네. 국민연금 받더라도 그거 갖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뭐 소득이 계속 나온다면 좋지만 또 그런 가능성이 또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네. 우리가 100세 무렵에 쓸 돈으로 지금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급할 때. 네. 그렇죠. 급할 그럼 때. 대신 뭐냐면 연금이라는 건 굴러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퇴직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모아서 퇴직 후에 한 5년이고 뭐 이렇게 돼서 그거를 내가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우리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먼 얘기네. 그러니까 연금이 부족하다 해서 보험회사에 월납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아유 연금이 8, 9년 후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 그게 되니까 네. 절대 이제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또 이렇게 말씀드린 또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나 20, 30대 때 가입한 연금보험인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그거를 갖고 연금으로 이제 왜냐면 그 시간의 힘이 이미 시간과 그쵸, 정리의 오래전에. 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찾아서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해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를 1순위로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예. 네. 요거를 조금 더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는 같이 묶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아니면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 일단 뭐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네. 또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 받으면 좋아하시고 추징당하면 좀 기분 나빠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 정도 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회사에서 그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놔요. 그렇죠. 징수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면 그동안 뭐 인적공제라든지 특별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떼놓은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거고 떼놓은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그 내역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펴서 그걸 다 반영하는 게 이제 그거 연말정산의 핵심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세액공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다 끝나면 원천징수이 날라옵니다. 저기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면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첫 장 중간에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세. 그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급여가 많으면 1,000, 뭐 1,500, 2,000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줄이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줄일 때 핵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RP하고 연금저축이에요. 오케이. 1인당 뭐냐면 연간 900만 원까지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네, 이걸 납입했을 때 그럼 월로 납입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2, 8. 한 70몇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월. 네. 이렇게 됐을 때 납입 금액에 연봉이 5,500만 원, 사업소득이 4,500 이하면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6.5%. 네. 그걸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많이 그럼 해주네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익률이 16.5%하고 13.2%라는 얘기예요. 요거만 잘 네, 해도 그런 상품 보셨나요? 실제로 뭐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하시나요? 평균적으로 이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6.5% 연봉이 낮으면 16.5%잖아요. 13.5% 기본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고려해 준다는 점에서 1번 이제 최고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납입 한도가 1,800이에요. 두 개 합쳐서. 두 개 합쳐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900만 원까지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금융자산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900을 내면 이거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1,800만 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900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뭐냐 50대만 900까지였는데 네네.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900까지 소득 제한도 좀 풀렸고 그래서 900까지 해서 일단 요 900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산정할 때 빠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세액공제 한도만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있고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세액공제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신 단점이 있겠죠.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세액공제 받은 걸 다 토해내셔야 돼요. 16, 그렇죠. 네. 16.5%. 네. 단 이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받은 걸 토해내야 되고요. 900만 원 초과로 받아서 1800까지 그거는 뭐냐면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찾았어도 세금을 안 내요. 앞에 부분은 세액공제 받은 대신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를 연령별로 이렇게 내게 돼요. 근데 추가로 900만 원을 낸 부분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이 없어요. 그 부분은. 요게 이제 하나 이게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과세 이연 효과. 네. 즉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바로 원천 징수 당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 안에서는 이 세금을 당장 안 떼요. 아,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까지 같이 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언제 세금 내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5.5에서 3.3%를 내는데 70세까지는 5.5%, 80세까지는 4.4%, 그 이후는 3.4%예요. 이 효과가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15.4%를 내야 되는 거를 네. 이연해서 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때 뭐 5.5에서 3.3. 기본적으로 10% 이상 이득 보는, 10% 정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안내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또 연금저축하고 IRP에 어떤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금저축과 IRP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6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셔야 돼요. 나눠서 내야 되는군요. 네. 아. 대신 IRP만 선택하면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IRP는 네. 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쉽게 이해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병문안 할 때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과일 바구니를 연금저축 계좌하고 IRP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구니를. 네, 네. 그 과일 바구니 안에는 사과도 담겨 있고, 배도 담겨 있고, 파인애플도 그렇죠. 담겨 있고, 뭐 네. 바나나도 담겨 있잖아요. 네. 그 과일들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나 네, ETF, 뭐 리츠 이런 상품들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상품들을 과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금저축은 바구니 수수료가 없어요. 즉 연금저축 계좌를 가졌다고 해서 바구니 수수료 계좌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바구니 값은 안 사도 되는군요. 그 대신 뭐냐면 과일들에 대한 네. 그 모든 우리가 펀드나 보험이나 뭐 할 때 다 그 수수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일에 대한 수수료는 다 있어요. 어느 쪽이나. 근데 IRP 바구니는 뭐냐면 계좌 수수료가 있어요. 특히 은행은 한 0.4% 정도 되고요. 보험회사는 좀 그보다 많아서 한 0.6%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 뭐냐면 증권사 비대면 계좌는 바구니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바구니 수수료가 한 0.4%라고 치면 네. IRP 계좌에 1억이 들어있다면 바구니 그냥 가만히 있는 수수료만 40만 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디 가서 만드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래은행을 너무 사랑하세요. 바꾸고 싶지 않죠. 나는 주거래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제 은행 가서 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보면 주거래은행이고 우수고객으로 인정받으신다. 네. 하지만 주거래은행 가서 서서 업무를 주로 보시면 주로 뭐 입출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보면 나는 주거래은행이라고 짝사랑하지만 은행은 나를 우수고객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따라서 주거래은행이라고 뭐 대출이자가 싸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증권회사는 약간 불편해요. 최근에 뭐 주식을 좀 거래했기 때문에 약간 좀 편해진 건 있지만 따라서 무조건 주거은행이라고 거기 가서 열면 일단 바구니 수수료를 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비대면 계좌로 이렇게 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좀 강해졌어요. 네. 우리 연령대, 이 TV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의 연령대를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비대면의 과거에는 약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비대면이 좀 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에 내가 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하고 네. 신분증 들고 증권회사 창구에 가셔서 직원한테 비대면으로 열어달라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돼요. 그래서 IRP 네. 계좌는 저는 이제 비대면 계좌로 증권사 거를 여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바구니 수수료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바구니 수수료를 증권사도 받는 데가 있다면 뭐 대면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수수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왜냐면 IRP 계좌는 묶여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만기되면 찾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바구니 수수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IRP 계좌는 지금 뭐냐면 55세까지 일단 묶어놔야 되고 연금을 받으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 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돈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매년 연간 바구니 수수료를 내니까 그 합산을 하면 엄청난 수수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0.1%도 아낄 수 있는 노력을 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IRP 계좌가 없는데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네.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받아서 홀라당 까먹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넣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퇴직금을 좀 일단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쓸까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아까 받으려고 IRP를 만들었어요. 근데 55세 이제 퇴직금 법이 바뀌어갖고 55세 이전은 무조건 IRP도 퇴직금을 받으셔야 돼요. 오, 무조건이에요? 네, 55세 이상이 되면 네. IRP도 받을 수 있고 네. 일반 급여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IRP는 중도 인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따라서 개인 세액공제 받던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여기다 합쳐버리면 근데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용도가 있으셨다면 이걸 다 해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 해지하면 추징세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액공제 받은 거 네.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산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세액공제 받는 IRP하고 퇴직금용 받는 IRP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퇴직금을 다른 IRP 계좌에 안 받고 그냥 사용하던 계좌에 받았는데 나중에 뭔가 소득을 좀 올리려고 봤더니 돈가스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해보고 싶다. 근데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 계좌에 있는 돈을 5천만 원 정도 뺐으려고 하면 그때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RP 계좌는 법정 인출 사유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 들어있는데 5천만 원을 뺐쓴다. 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걸 다 해지해야 되면 다 해줘야 되는군요. 예전에 세액공제 받은 거를 다 뱉어내야 돼. 16.5% 기타 소득세로 추징을 당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 예, 예. 아, 네. 금융회사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어요. IRP는. 오. 예. 두 번째 또 뭐냐면 우리가 이게 퇴직금을 받다 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선생님, 연금으로 수령할 선생님. 아직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근데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선생님들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적립금의 금액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적립금이 적으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연금으로 받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네. 적립금이 뭐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되면 연금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런 아까 제가 현금으로 위주로 해서 은퇴 생활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겠다는 선생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때 IRP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일반 계좌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시금으로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무조건 IRP에서 만들어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은 다음에 일시금을 찾아야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아, 일시금을 받더라도 IRP에 무조건 넣어놓고 뺐어야 된다?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돼요.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 차 이내는 30%를 감면해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퇴직금을 2억을 받았어요. 네. 그럼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IRP 계좌로 받으면 일단 2억이 그냥 다 들어가요. 세금 안 떼고 들어가요. 근데 일반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고 1억 8천이 들어와요. 이미 세금 100%를 낸 거예요. 원천 징수를 딱 해버리고. 그렇죠. 아. 그럼 IRP에 들어간 2억에서 내가 이거 일시금으로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IRP 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 안에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수령 한도가 뭐 예를 들어서 2,400일 수도 있고 2억에 대해서 4,8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억 중에 2,400이나 4,800에 대한 30%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아, 네네. 1년에 찾았을 수 있는 그 한도 한에서만 이제 30%를 이제 감액을 해준다. 네. 2년 차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불 뺐으니까. 그렇죠. 그건 퇴직소득세 100% 내야 되는데 네. 요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훌륭한 퇴직금을 거죠. 받으면 그냥 귀찮다고 해서 아니 뭐 IRP 나 일시금을 쓸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IRP를 만들어서 받으시고 일시금을 찾았으면 다무 2천만 원이면 세금이 꽤 크죠. 한 150만 원 정도 뭐 그 퇴직연금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한 150만 원에서 뭐 7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건 뭐냐면 반드시 일시금을 쓰시더라도 IRP를 만들어서 일시금을 찾아 쓰시라. 와, 요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꿀팁인데. 아니,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예, 이제 우리 에코님은 처음 들어봤다니까. 아, 네. 우리 모르시는 분 안 시청자 했을 건데. 선생님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퇴직금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연금으로 제가 정할 수 있나요? 10년으로 나눠서 받을 건지, 뭐 20년으로 나눠서 받을 건지.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지금은 뭐냐면 증권사나 이런 데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어, 일단 기간을 따져서 40년까지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어요. 40년까지. 네, 그 금융회사마다 약간 시스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40년까지 수령이 가능해요. 그럼 60세에 이렇게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 친구들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얘기할 때 종신연금형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실은 종신연금은 생보사의 연금밖에 없어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 네네. 근데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최대 한 20년 정도 나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형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근데 60세에 받아서 40년을 나눠 받으면 100세까지 받으면 거의 종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기간도 내가 10년 이내는 안 할 수도 있고, 금액도 내가 뭐 앞에 50만 원, 뭐 뒤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균일하게 1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옵션이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나는 그렇게 조건 안 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거야. 이렇게 비정기 인출 서비스도 있어요. 즉, 그래요? 뭐에 이제 근거해서 하면 아까 연금 수령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만 찾으면 세금 감면 받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령 방법은 다양하고 네. 자기의 어떤 노후 생활비의 준비 정도,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변경을 못 해요. 하지만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증권회사 안 다닙니다. 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혹시 뭐 은행을 나쁘게 생각하고 보험회사를 나쁘게 생각하고 증권회사 광고하러 나온 사람 같네.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유연성이나 유동성이나 이런 어떤 소비자의 편의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수시로 그 방법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보사에서 얘기했던 종신연금의 장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장점이 아니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소비자들한테 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처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하고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셔서 노후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또 옵션이 있잖아요. 뭐 물론 좀 상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 등살에 뭔가 부모님 이 허리가 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한 주택,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나중에 자녀한테 가서 들어가서 살고 뭐 이렇게 되면 노후가 좀 비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택을 갖고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뭐 주택도 노후 생활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 뭐냐면 아까 개인연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가능하면 가장 늦게 선택하는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택연금 가입은 55세,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되고요. 한 명이? 네, 공시 가격이 뭐 두 채도 상관없고 9억 이하면 가능하고 지금 말 나오는 게 한 10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따라서 그런 주택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릴 때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이니까 좀 웃기고요. 나이가 적을 때 네. 선택을 하면 연금액이 상당히 형편없어요. 뭐 3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선택을 한다면 55세 선택하면 한 3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70세 선택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되려나? 제가 표가 없어갖고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빨리 선택하면 한 번 선택하면 변하지 않는데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연금액이 변하지 않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거. 물론 올해는 받게 되겠지만. 근데 그때는 뭐냐면 다른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은 뒤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한 70세 이때 뭐 이제 모아놨던 퇴직금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럴 때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애들한테 집 한 채 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옛날엔 몹시 반대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주택연금에 이렇게 가입하는 거를. 왜냐면 나중에 요거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주택연금은 어차피 말의 연금이지 영목이지거든요. 그렇죠. 보증 비용하고 대출 비용하고 이게 다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금이라고 꼭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된다는 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변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막 폭등했을 때 그때 해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해지하면 3년 이내에 재가입이 안 돼요. 아하. 근데 그 올랐을 때 집을 좀 팔라고 마음 먹었는데 재시다가 집을 못 팔고 계시는데 현금 흐름은 없는데 다시 눕고 싶은데 못 누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3년을 기다렸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해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받았던 걸 다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다 없어졌는데 네. 집을 나 팔아서 네. 좀 이렇게 현금화 시키려고 하셨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도 매수 이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좀 더 그때 좀 더 올라가면 아니면 떨어질 때 조금 다시 반등하면 이러면서 못 팔다가 못 파시는 그러다 집값이 지금 확 내려갔잖아요. 작년 연말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또 늘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왜 한 번 정해지면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고객분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데려왔어요. 정말 아버님은 연금을 받고 싶어해. 나 이제 그때 한 75세 이 정도 되셨나 이렇게 되셨는데 좀 품위 있게 살고 싶어. 용돈도 좀 쓰고 뭐 이렇게 다른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3남매인데 뭐냐면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각 가정이 50만 원씩 각출을 해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부양하느라고 자기들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딸은 뭐냐면 어머니 좀 설득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세 분이 다 찾아갔어요. 아버님 적극 찬성, 따님 적극 찬성. 어머님도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집 한 채는 물려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두 번째는 이게 연금이 아니고 대출이다. 대출 맞아요. 대출 맞는데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5억 원 가치가 있는 집을 주택 담보로 받았어요. 그러면 5억보다 오래오래 살았어, 우리가. 네. 그래서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10억 원어치를 받았어요. 그럼 이 5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에요. 더 써도 이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도 네. 이 마이너스에 대한 5억을 네. 자녀가 갚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 대신 뭐냐면 내가 이제 부모님이 좀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5억이 아니고 3억 정도 받다가 사망하셨어요. 그 그럼 2억 2억 차익 생기잖아요. 이거는 상속인들한테 돌려줘요. 네. 플러스는 돌려주고 네. 마이너스는 없애주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받다가 제가 먼저 선사망했어요. 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자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약간 있지만 상속이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례를 든 건 뭐냐면 선택지를 좀 뒤로 돌려서 선택하는 건 맞고 아까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선택하면 금액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또 늦게 선택하면 적절한 금액이 나오는 부분. 네네. 그다음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부분을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또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내가 집을 현금화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형을 줄여서 동네에서 차익을 남기든지 네네. 아니면 평형은 유지하되 좀 근교나 좀 멀리 가서 외곽으로 가서 그 금액을 남기든지 이 차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10억 전체를 10억은 공시지가니까 되겠네. 시세가 10억이니까. 네네. 그걸 주택연금에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7억짜리 집으로 줄이면 3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이 3억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주택연금보다 동일하거나 많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주택에 대출이 많이 껴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게 그나마 소득이 좀 되기 때문에 갚는 게 부담이 되지만 아주 못 갚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빚을 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덜 되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가 되면 소득이 확 줄기 때문에 그 원리금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말. 네. 근데 주택연금에 뭐냐면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7억짜리 집에서 2억 정도가 대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5억은 내 적이고, 그럼 2억을 중도 인출 받아서 상환해 버리면 어떤 금액이 생기냐면 그동안 상환하던 대출 원리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플러스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생활비로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저는 그 월급 시스템은 국민연금, 공적연금하고 네네. 퇴직급여, 네.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일단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면 최선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조금씩 부족해지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택이 있다면 최후의 선택지로, 최후의 보루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은 그 어머니가 설득이 됐나요? 네,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되셨군요. 네. 아버님은 네.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자들 이렇게 나가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품위유지이 필요하죠. 소주 한 잔 드시고 하는데 맨날 얻어먹게 되면 이제 안 나가시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 집에서 나이 들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좀 저기고 그 집 한 채에 있는 것 같고 자녀들 셋이서도 안 와서 저기 크겠어요. 살아 계시는 한 뭐냐면 부부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아니, 어떻게 보면 용돈도 손주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여유가 생기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전환을 좀 가지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전보다는 지금 사고방식은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이 인생 후배들 아니면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제가 개인연금 가입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50대 초반 아니시죠? 맞아요. 네. 아직 한참 남으셨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100세 시대라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은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실래나요?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게 딱 반절 살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살아야 될 시간은 많고 그 뒷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를 얘기할 때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3더 원칙을 강조를 해요. 3더는 3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긴 시간. 더 긴 시간.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금액. 세 번째는 더 높은 수익률. 이 세 개가 노후나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긴 시간이라는 거는 오늘 당장 부족하다면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당장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수명이 지금 60, 70세 사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90세까지 산다 이렇게 되면 이 뒷부분도 지금 당장 준비를 해나가는 게 가장 시간을 버는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더 좋아서 20대부터 시작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냐면 눈앞에 치인 거 먼저 해결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금액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금액에서 내가 30만 원 정도 개인연금 나입할 능력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30만 원 내실 능력이 되면 35만 원, 40만 원 조금만 더 늘려서 다른 거 소비 지출 좀 줄여서 거기에 좀 더 누입하시면 지금 당장 그 효과를 못 누려도 시간과 적립 때문에 나중 가갖고 유의미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은 더 높은 수익률인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내가 강의장 가서 대부분 선생님들 주식 투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수익률 얼마 정도 됐어요? 그러면 웃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점에서 들어가셨으면 지금 대략 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평균 수익률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누적 수익률이 한 6.5% 정도 되려나요? 6.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속마음에는 뭐냐면 2배. 두 아니면 배? 10배.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수익 시즌 할 때 못 팔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가 원위치가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마음고생을 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길게 장기 투자할 생각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현재 뭐냐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제가 웃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 뭐 이런 부분들 기대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 기본운용본부라는 건 뭐냐면 정보도 많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분산 투자를 잘해서 잘해오는 투자자들란 말이에요. 그 수익률이 6.86%면 우리도 기대 수익률 높이를 낮추고 저는 뭐냐면 지금 예금 금리가 약간 높아요. 근데 이거 금리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5, 6% 정도 수익률은 좀 노력하면 평균적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더 높은 수익률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한번 이 시청자 선생님들이 연세가 좀 이렇게 네네. 그래도 이제 은퇴 이게 4050 뭐 이렇게 은퇴를 네, 위한 맞아요.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해서 직장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퇴직 무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아요. 따라서 이때까지 내가 금융상품이나 이런 어떤 돈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가셔도 이 인생 후반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당장 시작해도 빠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 저는 높은 수익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연평균 한 5에서 6%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수익만 올리더라도 우리 은퇴 생활비의 수명이 훨씬 길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더 원칙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강조를 드립니다. 아, 네네네. 지금까지, 이천 대표님 모시고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들어봤고요. 정말 오늘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책,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현명하게 은퇴 준비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